안녕하십니까. 조성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에는 자살 예방 운동과 디아코니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녹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 사역을 가르치고 있고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는 이제 설립된 지 8년 된 단체고요. 그동안 민간단체로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여러가지 사역도 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과 함께 여러가지 사역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자살예방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 책을 냈습니다.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 그래서 아마 우리 교계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거는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12년 됐습니다. 그때 이 책을 내고서 뉴스앤조이에서 저자와 함께 인터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터뷰하는 도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면으로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사에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그 밑에 댓글이 400개인가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자살한 사람들을 다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 내지는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대학 교수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해도 되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에다 이야기해가지고 교수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네가 죽어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12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장례는 전혀 치러주지 못했던 그러한 때였는데, 불과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러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그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들이 생겼고, 특히 장례 치러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도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자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러한 운동이 펼쳐졌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통념 그리고 사회적인 이해 같은 것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도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살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2018년 통계입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전년도 사망 원인 통계라고 하는 것이 그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은 어떤 거에 많이 죽었는가, 그 사망 원인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한 해에 13,670명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이것을 하루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이걸 자살률로 이야기할 때 26.6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살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있다면 그 중에 26명 내지는 27명이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지만 실은 최근에 이 자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가장 피크였는데요. 이때만 해도 한 해에
15,906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보면 약 한 2,300명, 400명 정도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하루에 42명이 자살하던 사람들이 이제 3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숫자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13,670명이 하나의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군대에 육군 1개사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보통 1개사단이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라고 그럽니다. 뭐 기계가 많은 뭐 이런 사단 같은 데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병이 많은 데는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충 뭐 13,670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1개사단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개사단이 자살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6명, 하루에 36명이, 죄송합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초등학교의 한 반의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25명. 그러니까, 하루에 그 38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1.5개 반 정도, 하루에 1.5개 반 정도가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틀이 되면 초등학교 교실 2개 정도가, 3개 정도가 사라진다. 이틀에 초등학교 교실 3개 정도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충격적인 숫자는 이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면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13,670명. 그러니까 약 한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번 치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라크 전쟁 당시 사망자 수가 3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쟁이 있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7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실은 그거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 숫자가 약 2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살이 많아서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살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자살이 증가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가장 많았던 숫자입니다. 15,906명, 약 만에 16,000명 가까이가 자살로 인해서 죽었는데요. 이 이후에 획기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그 감소 숫자를 표시를 한 건데요. 예. 심지어 2017년 같은 경우는 3,443명까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은 2018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00명 정도가 더 느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마 2011년도까지 계속 증가세였는데 이후에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2012년도에 실은 라이프오프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냥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라이프오프 덕분에 자살이 줄었다, 자,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건 저의 믿음이고요. 실제적으로는 2011년도에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살 예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자살 예방법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져 오다가 2011년도에 그 법이 통과되고, 실은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자살 예방 활동을 실제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에 시, 도, 광역 도에는 자살 예방 센터 뭐가 생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살 예방 센터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군 단위 내지는 구 단위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들이 이 법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자살 예방을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빠르게 감소되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정부가 나서니까 이렇게 자살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좀 일찍 시작하지. 우리나라에 이 자살이 많다라는 거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여러분 가끔씩 들으셨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 예방 자살률로 1위 한 지가 15년 됐는데 좀 일찍 시작하지 그때 몰랐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부가 자살 문제를 이 국가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렇게 자살이 많이 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그렇게 오래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예.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OECD 평균은 몇 명이냐 하면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기준인데 그 당시에는 26.6명이었습니다. 26.6명이었고요. 13년만 해도 이때만 해도 28.7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같은 나라가 2등 하는 나라였는데 헝가리랑 비슷한데요. 18.7명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가 OECD 2등 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2등하고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평균 12명에서 2등까지 18.7 그러니까 한 6.7명 정도 사이에 여기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 써놓지 않은 것이고요. 그랬는데 이 가운데 다 몰려 있는데 2등하고 1등 차이가 10명 차이니까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지금 5등으로 내려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공약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자살을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으로 줄이겠다가 그 목표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OECD 1등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을 내려놓고 2등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목표가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표를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2등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리투아니아라고 새로운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가입을 했는데 OECD 가입을 했는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았던 겁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놓칠 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전년도 대비 1200명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금 다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거 편은 사망 원인별로 사망 순위를 정한 겁니다. 이거 좀 잘못됐네요. 1위가 뭐냐 하면 암입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아무래도 월등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심장질환입니다. 심장 쇼크로 와서 죽는 사람 숫자고요. 세 번째가 폐렴입니다.
폐렴이고요.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살이죠. 이 밑으로 보시는 것 같이 당뇨병,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요. 예, 이거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이게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생긴 특징인데 알츠하이머병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10위권 밖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통사고가 9위에 있었는데요. 좀 더 조심하면서 그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좀 정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건 간에 세상에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자살이 사망 원인 5위에 있다라는 거는 전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살 밑으로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보다도 월등히 그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주변에서 당뇨병 환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 당뇨병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아니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살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 이 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뇨병 환자는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당뇨병 걸리신 분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살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당뇨병 환자보단 많다. 즉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즉 자살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당뇨병 환자보다 많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못 보죠? 그건 두 가지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사람을 피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눈이 안 떠져서 그렇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오늘 강의 같이 들으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이 자살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를 보다가 더 충격적인 걸 봤는데요. 2018년도 통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연령대별로 나눈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대, 20대, 30대에서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8, 17.6, 27.5는 뭐냐 하면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이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하면 바로 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뭐냐 하면요. 10대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보시면 10대에서 죽는 사람들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몇 프로냐? 35.7%입니다. 20대에 가면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늡니다. 47.2%입니다. 30대가 되면요. 39.4%입니다. 무슨 얘기냐? 20대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했거나 자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에 죽는 사람의 거의 50%, 47%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다면 40% 정도는 자살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이 밑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19.3%고 심장질환 6.0%고 운수사고가 5.7% 정도 되는데, 아니 어떻게 30대 죽는 사람의 40% 정도는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까? 40대에서도요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만, 절반 수준입니다만 21%, 20%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50대에서는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고를 받는다면, 50대에 부고를 받는다면 10명 중에 1명은 자살로 인해서 죽는 거고요. 40대에서 부고를 받는다면 5명 중에 1명은 자살로 인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질병이다.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 질병이고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냐 그러면 10대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10대에 왕따, 그리고 성적 뭐 이런 거 때문에 자살한다. 20대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뭐 실연이나 취직 문제로 자살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 그게 오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실은 자살률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70입니다. 평균 24.3, 2017년도 가장 낮았을 때인데요, 24.3 할 때 80대가 70명,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겁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요 50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40대가 두 번째고요. 이 40대와 50대 이 연령대에서요 자살은 가장 많이 하고요, 자살률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80대 이상이 월등하게 많이 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자살의 경향,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노년층의 자살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노인 자살률이 80대 이상이 7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에 2009년입니다. 예, 2009년도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80대 자살률이 이때는 127명이었습니다. 127명이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약 57명 정도 차이가 나죠. 평균이 26.6명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몇 년 차이겠습니까? 아까 2017년 기준으로 했으니까 약 8년 차이에 거진 절반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57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 그 노령 기초연금 덕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만 지원이 돼도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자살 원인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타적 자살이라고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는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애 가치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고요. 뭐니 해도 결국은 삶의 고난입니다. 돈이 없고 몸이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내가 이 자식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지는 뭐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되고 이렇게 자유로 대한민국이 되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억울함입니다.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 분노로 표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만나보면은 좀 저는 너그러움보다는 좀 두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가지게 될 때, 이런 억울함, 분노 같은 게 생길 때요,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 폭력이 되고요, 안으로 향하면 자살이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끔씩 두렵다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만큼 안으로 향한 분노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 밖으로 폭력이 나오는 만큼 자살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그 자살의 특징은 뭐냐 하면 40, 50대 남자의 죽음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40대와 50대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할까요? 예,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합니다. 보통 한 2.5배 정도 남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40대 50대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뭐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 40대와 50대 남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살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자아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예,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자들 쿡 찔러가지고 당신 누구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자기 연봉하고 직책입니다. 그걸로 자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잘립니다. 내지는 명예퇴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망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직책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나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나면 살아야 될 이유조차 못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할 때에 이들을 잡아줄 수 있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실은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제일 무서운 데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가정은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돈 벌어다 준 기계였거든요. 근데 기계가 고장났어요.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실은 가정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대해야 될 게 누굴까요? 아내 아닐까요? 근데 아내가 제일 무섭죠. 뭐 이런 때가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한 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40대 불행한 남성 행복한 여성이랬는데 한국심리학회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요. 40대 남성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40대 여성의 행복지수는 최상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둘 다 같이 행복이 오락가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0대 남성은 죽느냐 사느냐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들 입장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40대를 지난 권사님들이 물어봤더니 맞는 말이라는 거죠. 남편 월급은 제일 좋고 애들은 커서 이제 손을 안 타고 놀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살기가 어렵죠. 뭐. 예, 힘들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인생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마주해야 됩니다.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직장인과 대학생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행복합니다. 낮 시간은 불행하고요. 근데 주부들은 평일, 주말, 낮 시간에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하고 남편이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나면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아마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아마 제일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게 부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전에 그 설악산의 오색약수터 쪽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속빛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속이 뭐 벌레에다 파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특징인 것 같던데 다 파먹혔는데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는 수액이 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에가 아무리 없어도 겉에 수액을 따라서 영양분은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설악산에 갔을 때 이 나무를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딱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게 나다. 그때 제가 40대였는데. 새끼들하고 마누라한테 다 파맥혀가지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고 살고 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이 나무를 보고 정말 마음의 묵상 가운데 괴로움을 느꼈는데 그 다음 지나가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 안에다가 돌을 채워놨어요. 야, 저게 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끼들하고 마누라한테 속은 다 파먹혔는데 거기에 각종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돌이 쌓인 거죠. 이러니까 남자들 대부분은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러니까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점점 더 소통이 어렵습니다. 나누기가 어렵게 되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40, 50대 남자들 한번 둘러보시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이었는데 어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전교생 모아놓고 하는 강연이라 너무나도 힘들게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교무실로 갔는데요.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였는데 어느 선생님이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 남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작년에 자살했어요. 한 6개월 됐더라고요.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냐면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어려워지니까 부인과도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는 엄마를 쫓아갔고요. 자기는 남자라고 아빠를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선 아빠와 함께 전혀 모르는 시골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거죠. 그곳에서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아들한테 이제 난 죽겠다 그런 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너는 엄마한테 가봐라. 자꾸 그러니까 얘가 아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얘도 화가 나니까 그래 내가 엄마한테 갈게요.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아빠가 진짜 자살을 했습니다. 얘가 학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얘 혼자 그걸 다 수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얘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데 안 울더라고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참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건들지는 않았어요. 한번 안아주고 싶기도 했었는데 얘가 자존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얘가 두 가지 정도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거죠. 한 집안에 누가 자살을 하면 그때부터 그 자살은 그 집안의 비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왜 돌아가셨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얘가 아빠가 그래서 자살을 했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얘가 해준 얘기가 자기 같은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돌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요. 40대, 50대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40대, 50대 남자가 자살을 하면 그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고 그 부모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요.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자살과 관계가 없는 연령대도 없고요. 그것과 관계가 없는 지역도 없습니다. 정말 이 정도가 되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자살의 위험 지역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사회가 공동체가 돼서 함께 돌보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2부와 3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